자, 범법운동의 추진과 좌절 볼게요. 자, 양모운동이 가장 궤도 오른 이제 1880년대 후반부터 서구의 정치제도의 도입, 그 제도적 개혁을 주장한 범법론이 이제 나타났다. 이는 대만 사건, 청벌전쟁에서 굴욕적인 타협으로 양모운동의 파탄을 자각하고서 이를 대처한 번역의 이론으로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이게 첫 번째 이도죠. 대만 사건이나 뭐 이런 거는 청벌 전쟁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청일 전쟁도 포함되어 있겠죠. 두 번째로는 뒤에 나와 있네요. 예. 간독상판 양무기업의 간독상판식 양무기업이 부국 강병의 추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도 범법론의 대두에 일조했다. 그러나 범법운동의 구체적 계기가 됐던 건 청일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세 가지 요인 기억을 해두시고, 전쟁 후 열강의 경제적 조차지 요구로 나라가 망하고 중국인의 멸종이 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범법론을 운동을 연결시킨 사람은 캉웨이 같은 하극 관리나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이 캉웨이는 그 당시 이제 원래 범법 운동을 추진할 당시에는 아직 갈직에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였던 양계차오하고 몇 번을 같이 가서 과거 준비하러 이제 북경을 왔다가 몇 번을 상소 올리고 좀 있다가 이제 과거에 합격해갖고 이제 하이직관료에 진출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캉웨이는 1880년대 후반부터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황제 고관들에게 올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1895년에 상서가 상서죠. 황제에게 전달돼서 호평을 받았다.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캉웨이가 요번에 상소 올릴 때 한두 번 올린 게 아니에요. 7번, 8번 계속 올렸어요. 뭐 매차상소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도중에 다 차단됐죠. 그러다가 뭐 4차가 5차 때부터 그때 이제 황제가 직접 본 거야. 요때 황제는 누구겠어요? 젊은 황제였던 강서제죠. 자, 그래서 캉웨이가 글을 올리는 외에도 학회를 조직하고요. 요때 이제 대표적인 학회 북경의 상위에 강학회가 있어요. 이거 좀 외워두세요. 예. 잡지는 강학보, 심우보 이런 것들을 발간하는 등 지식인과 관료사의 범법 사상을 고치시키고자 노력을 했다. 캉웨이는 초기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황제가 알려진 데 대해서 양곡파 대신에 이홍장의 주화론자들이 외교에 반대해서 주존론을 주장하는 청록파 대신들이 지원이 컸다. 범법운동은 중앙 차원이 아니라 지방 호남성에서 먼저 했는데 캉웨이 제자였던 양계초가 호남성 심우학당에 초빙되어 호남성 운동을 본격화되고요. 참고로 이 양계초는 그 사람의 제자죠.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학문적으로 많은 뛰어난 업적들을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원래 초창기 때는 이 사람도 범법파였거든요. 근데 신혁명 끝나고 나서 이제 지나고 나서는 공화파로 바뀌어요. 이 사람이 사상적 경향이. 자, 그래서 이제 초빙되면서 호남성 운동이 본격화되고 심우학당과 남학회 상보 같은 가 운동의 중심지였다. 자, 이들 기간을 통해 호남성 개혁론자들이 고치하고자 한 것은 캉웨이의 범법개혁론, 즉 민권론과 평등론이다. 자, 민권과 평등은 전체 국민을 상정하는 민권이라든지 평등이 아니라 누굴 대상으로 하는 신사층, 엘리트 위주의 민권이죠. 그래서 이제 남학회는 학계의 성격을 띠면서 동시에 신사들이 모여 정치에 참여하는 일종의 지방의회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그 다음에 그러나 호남선 수구적인 상층 신사들의 눈을 볼 때는 하층 신사들의 위주로 개혁론은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일이었다. 결국에 1898년 3월에서 4월경부터 호남선 개혁론자들에 대한 수구파의 공세가 본격화되자 그래서 양계초의 호남성을 떠났다. 따라서 막상 전국적인 차원의 개혁운동이 중앙에서 추진하는 문제에는 호남개혁운동이 정치의 상태가 들어갔다. 그래서 호남성에서 먼저 출발했다가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 전국적인 차원에서 했다가 거기에 끝나기 무적에 이제 뭐냐면 전국적 차원의 이제
개혁운동이 막 추진한 무렵에 호남선 운동 끝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호남선 개혁운동이 일종의 전국적인 개혁운동의 어떤 모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강자 중국사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보세요. 자, 이후 범법운동을 추진했던 인물들이 중앙에서 전국적인 개혁운동을 추진 주체로서 창출하려는 집요하게 노력하게 된 것은 호남성에서 경험을 통해 수구적인 분위기에서 지방 차원의 개혁이 불가능한 점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첫 번째 의미가 지방 차원에서 이제 뭐냐면 그 개혁하는 게 좀 힘들다. 그리고 자, 이들이 또 중앙 차원에서 범법운동을 추진할 때 민권론이나 평등론 같은 지향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것도 호남성 경험 때문이다. 그래서 호남성 개혁에 이제 영향이 두 가지 적혀 있죠. 이것도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1897년 독일 교주만을 강제로 점령한 사건이 일어나자 이거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이번에 기출문제 시몬세키 조약 관련돼 갖고 자, 위기의식이 이제 증대되어 가던 상황에서 캉웨이가 강서제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는 일본의 메이지 신과 러시아의 포트르데제의 개혁을 고찰한 글들을 자신의 개혁론을 주장한 글들을 항제에 올렸고 항제가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시점에 더 캉웨이는 서구식 그 위헌제도를 주장을 하던 종래의 주장에서 후퇴해요. 군주개혁 권력에 의한 개혁 추진을 주장했다. 왜냐면 일단 서강제 그러니까 그 항제의 눈을 좀 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구식 위헌제도를 이렇게 주장하면 잘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주 권력에 위한 개혁 추진을 이제 주장하게 되죠. 1898년 4월 24일 태후의 동의를 얻어서 강서제 개혁을 하겠다는 명령을 내리면서 무술범법이 막이 되었다. 올렸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강서제 좀 봐야 되는데 원래 이제 서태후의 아들이 누구였죠? 동치제였죠. 근데 이 동치제가 엄마를 그렇게 안 좋아했어. 서태후는. 예. 오히려 그 동태후라고 해서 얘를 이제 더 좋아했거든요. 얘는 이제 서태후가 좀 약간 모종의 결핍했는지 결국에 동치제가 이제 정치에 관심 없도록 막 나가도 이제 놀게 했어요. 그래서 사창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매도 걸려서 죽었다고 그래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얘가 죽으니까 서태후가 이제 계속 섭정을 계속 하고 싶으니까 이제 어떤 꼼수를 냈냐면 원래는 동치제 그 다원망렬에 그 사람을 뽑아야 되거든요, 형제를. 그러면 자기가 이제 물러나야 돼. 그러니까 이제 동치제하고 같은 학년에 있는 사람들 뽑으려고 했어. 그래서 보니까 사촌들 딱 보니까 누가 부각한 거야? 아, 서강제가 부각된 거야, 서강제. 네, 서강제한테 강서제죠. 예. 강서제가 부각된 거죠. 예. 강서제가 이제 부각되면서 얘를 이제 선출한 거지. 예.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어릴 때 선출되니까 이제 서태후가 이제 또 섭정 해먹다가 얘가 이제 20살 되니까 이제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물려놨어요. 그렇지만 강서제가 물려놨죠. 그 주변의 인물들 다 자기 사람을 채워 넣었죠. 그 감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서제가 이제 서태후에게 허락을 맡았던 거는 이런 상황에서 허락을 맡았던 거고 이때는 이제 강서제가 좀 의혹은 있었어. 근데 결정적으로 군사권이나 이런 사람은 다 누가 갖고 있었거든요? 서태후가 갖고 있었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유폐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유폐됐다가 서태후가 죽고 나서 한 2시간 만에 이제 그 강서제가 죽었다고 그래요. 같은 날에 죽었어. 같은 날에. 그래서 이제 그때 서태후가 죽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강서제가 죽고 나서 서태후가 이제 2시간 만에 죽었는데 강서제가 이제 있을 때 자기가 죽일랑 말랑 할 때 강서제한테 뭔가 음료수인가 먹을 거 갖다 줬다고 그래요. 그걸 먹고 죽었다고 해. 그러니까 내 생각할 때 서태후가 강서제 죽이려고 이렇게 독살을 했다는 설도 있어. 하여튼 한나라씨 죽었어요. 이게 이 사람이.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사람의 개혁을 이제 보면 캉웨이가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기구는 제도국을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개혁지향적인 학업관리 임용과 산업진흥, 신식학교 개설 건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제는 과거제에서 팔공론 같은 형식의 치우친 문체를 폐지하고 요거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이번에 범법 자강운동 개혁에서 첫 번째 그 교육개혁에서 두 번째는 서울학당을 변경해서 유명무실한 관료기구를 폐지하는 개혁기구를 마련하고 명령을 내렸다. 자, 그리고 개혁 추진의
미온적인 수급파 관료 및 엿사람을 태회 제거 없이 파격적으로 파직하고 황제 침입을 만들 구상을 했다. 이게 아마 이제 서태후의 이제 눈에 좀 벗어나는 행동일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범법과 황제의 이제 움직임은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수구파의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사태는 결국엔 정변으로 향해 이제 치닫아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요거 외에도 이제 동계에서 이제 개혁 내용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볼게요. 자, 거기 이제 동계에 보면 뭐가 있냐면 뒤에 공자 계제군 뒤에 있는 내용이고 자, 그 2번을 볼게요. 무술개혁과 백일천하. 자, 동계 몇 페이지냐면 700페이지. 자, 독일의 교주만 점령에 의해서 열강에 의한 중국 분열이 임박하였다고 생각한 항웨이는 그 당시 그 강서제에게 다시 5차에서 6차 상소를 옮기게 되죠. 그래서 개혁을 주장하게 되고 상서의 요청은 이제 대외적인 영국과 일본 등이 연합하여 분할 국면 타개책. 그래서 외교 정책에 그 영일론을 주장했고 대내적인 제도국을 이제 설치했다. 그래서 영국과 일본을 이제 연합하고 이제 분할 국면 타개책은 뭐냐면 분할 국면은 가분 의식이죠. 나라를 이제 쪼개는. 그리고 그 당시에 이거는 이렇게 주장했던 것은 그 당시에 누구를 견제하는 것이죠? 독일과 러시아 이런 세력들 이제 견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도국을 설치하여 이제 전면적인 개혁을 이제 설치했는데 주장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도 이제 제도국은 실제로 개설이 안 됐어요. 예. 그리고 대신에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2차 개혁 때 무군전이 개설됐어.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한의중 내용이 좀 약간 잘못된 거예요. 이건요. 제도국 개설됐다고 했죠? 시도만 한 거야. 이건요. 자, 그래서 캉웨이는 이제 범법 개혁을 하지 않으면 황제는 물론이고 관리들도 온전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고쳐요. 강서제의 마음을 움직이고 일본의 명치유신의 모델로 개혁을 추진했다. 자, 이게 개혁 모델이 이제 명치유신이죠. 왜? 범법 자강운동 자체가 그 법과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개혁기구에서 제도국을 개설하여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황제는 이곳의 국정에 의논하여 새로운 제도를 제정하 주장하였다. 1898년 강서제는 캉웨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혁에 지향하는 특별 조치를 내려요. 그래서 이제 그 무술 배기 개혁의 어떤 막이 연인데 이 1차 개혁까지 2차 개혁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건 1차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개혁의 내용을 보면 제도국 개설 이거는 시도만 했고 반대 때문에 안 됐다고 했죠. 그다음 개혁과 관리 임용, 그다음 3인의 상소용.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상소를 계속 올려도 중간에 차단이 됐거든. 그래갖고 이제 뭐 3차, 4차 상소 가서야 이제 받아볼 수 있었어요. 강소제가. 그래서 3인, 그러니까 벗을 하지 않는 사람도 계속 상소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그다음 산업진흥, 신식학교 설치와 같은 자유의복제도를 이제 주장을 했고, 근데 아까 얘기한 좀 개혁운동의 중심이었던 제도교의 설치는 보수적인 대신대 반대 부닥쳐서 결국 없었고, 그 다음에 과거제도 개혁이 있었죠. 과거제도에서 팔공을 폐지해요. 팔공을 폐지하는 대신에 무슨 과목을 보죠? 신식 학문, 서양의 학문들을 보자 과거제도에서. 그래서 이제 있고 과거제도가 이제 완전히 폐지된 건 언제 때죠? 강서신정 때죠. 뒤이고 이건 개혁을 한 거예요. 서원의 학당 전환 몇 가지 개혁을 추진했다. 캉웨이의 개혁에 반대하는 수급화 대신에 숙청을 요청하는 예부상설 비롯한 고급 관리들 서태후 제고신이 파직시키고요. 이어 담사동 같은 개혁 관리들 군기장경 같은 데 임명해서 제도국의 설치 방향으로 나갔다. 여기에서 이제 제도국 대신에 이제 설치는 이제 무군전이죠. 예. 군기장경은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군기차 아시죠? 군기대에서 이제 군기 대신 다음에 두 번째 서열되어 있는 것이 군기장경이죠. 자, 그 다음에 2차 개혁을 볼게요. 2차 개혁은 그 유명무실한 관료기구의 철폐, 그리고 제도국 성격을 갖고 있는 무군전의 개설, 그 다음에 황제가 군사적으로 강화할 목적으로 친위군을
창설하여 신건 육군의 이제 창설자인 원색에게 침입을 맡기고 됐다. 이 신건 육군은 신군이에요. 네, 신군의 줄임말이 신건 육군의 줄임말이 신군이야. 그러니까 신군하고 신건 육군이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신군이 나중에 강서신정 때 어떤 데 창설됐다는 데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데 신군이 증설됐다는 얘기 있고, 이 두 가지 있잖아요. 근데 신군은 증설된 거야, 강서신정 때. 이게 예전에 한번 논란이 있었어. 개론서에서 왔다 갔다 이제 그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신군을 창설했다고 보시면 돼요. 요 증설된 거는 강서신정 때. 다만 책마다 어떤 책은 신군 창설이 강서신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어미의 팩트 측면에서 그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러나 이러한 개혁의 진행은 결과적으로 서태후를 정점으로 하는 수구 세력의 결속을 가져왔고 개혁을 강행하려다가 제2까지 위태로운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서태후는 수구파의 기대 속에서 신복 부하였던 영록을 임시 지게총독 임명해 북양 육군을 장악하게 하고 범법 반대의 쿠데타의 비밀을 구체화시켰다. 이 위기를 느끼는 담사동은 일전에 강학하 해원이며 신건 육군을 장악하고 있는 원색에 갔어요. 믿었던 거지 원색이가. 근데 그래서 이제 수구색을 타도한 군사행동, 그러니까 쿠데타를 원했던 거, 친위 쿠데타를. 그런데 이제 원색에는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끄덕끄덕하고 범법법 배신을 했어. 그래서 이게 보면 배신의 아이콘이 된 거 이때부터.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 한번 배신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뭘 배신해? 청나라를 배신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중화민국 약속을 또 어기고 또 배신을 하죠. 그러니까 한번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 짓을 해. 배신하고 막 그렇게 믿음이 없는 애들은 초창기 때 그냥 인간관계를 자르는 게 나아요. 그냥. 예. 자,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범법운동이 역전이 됐다. 만약에 이 사람이 배신을 안 했으면 중국의 어떤 그 나라가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었죠. 요 정도 개혁이면 이미 이제 개혁을 했으면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가지고 할 수 있었고 신혁명이 뭐냐면 안 일어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품 군주제에서 이제 근대화되면서 지금 중국이 사회주의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 근데 하여튼 그런 거 있어. 자 보면 8월 4일날 수국파의 전변으로 강서재가 연금되고요. 이때 강우의 체포령이 내려졌죠. 정변이 선포되고 그래서 이때 이제 무술 육군자라 해가지고 그 다음 6명이 잡혀서 처형을 당해요. 그 다음 강우와 양계초는 이제 재판 튀었죠. 일본으로 망명 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무술개혁이 이제 좌절되었다. 자, 무술개혁을 둘러싼 국내적 이해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져 있으나 개혁파 수구파의 대립이 결국에 강서재와 서태후 권력 다툼, 한족과 만주의 대립 이어졌고 결국에 여기다 영국과 러시아의 다툼에서 개혁이 실패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 개혁의 실패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무술개혁은 근대적 시민의식이나 부수적 사회가 발달하지 못한 중국의 정통사회 혁신적 지식계층에 의해 추진된 민족주의 구국운동 대중적 기반이 취약했고 완강한 보수적이 극복하지 못한 결국 실패했다. 그래서 실패 배경도 외워두세요. 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거든. 결정적으로 좀 이따 얘기했지만 이 캉유의 사상 자체가 좀 약간 정통적 지식인데 반발을 불러일으킨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공자를 정통의 수호자로 모사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혁신가, 혁명가로 모사했어. 그래서 예전의 제도를 뭐냐면 새로운 제도 만든 이런 걸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캉유에 대한 어떤 인식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캉유의 말이 맞긴 맞는데 막상 캉유를 지지하지 못한 게 얘가 생각하는 어떤 사고방식 이런 것들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좀 뒤에 이제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 중국 사토 다시 와서 자, 그 다음 달로 볼게요. 범법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회제 개설이죠. 그리고 입헌군주제 개혁인데 일단은 처음에는 아까 이제 강서제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일단은 의회제 개설 좀 숨기고 입헌군주제 그는 약간 숨기고 일단 좀 중앙집권적으로 이제 밀어주는 방향으로 황제권을 그런 식으로 이제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의회제 운동을 일단 보류한 채 우선 개혁 추진기구를 마련을 최대 목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도국을 이제 만들고 그렇지만 이게 잘 안 됐죠. 그래서 이름만 바꾸고 뭘로 바꾼다고 했죠? 무군정을 이제 설치했다고 했죠.
자, 하여튼 이건 전술적 후퇴였다. 개혁기구 추진 기구의 마련은 입헌군주의 개혁에 대한 척흠이었다. 그러니까 지향은 했지만 아직까지 주장은 안 했던 거죠. 입헌군주의 지향은 했지만 자 그만큼 이제 범법파의 입헌군주의 지향은 수급화 관료대 주된 공격 대상. 그러니까 이들이 숨겨지고 있다. 지금 입헌군주의를 말은 하고 있지만 속은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이제 받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캉웨이가 사상적으로 이제 보면 무슨 학파죠? 이 사람이 공양학파죠. 그러니까 공양학파는 무슨 파요? 어디 속한다고 했죠? 군문경에 속해. 군문경은 뭘 강조하냐면 춘추 공양전을 강조해. 그래서 공양학파가 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춘추 공양전에 모사되어 있는 공자가 좀 달라. 그래서 춘추 공양전은 이제 예전에 공양전과 자시전에서 모사된 공자의 사고가 당신 게 공양전하고 가시전은 정통적인 중국의 어떤 뭐냐니까 공자상이야. 그러니까 중국의 정통적인 공자상은 뭐예요? 정통을 지키는 삶이지. 그 당시 옛날에 정통을 주나라잖아. 주나라의 예법과 풍습이나 이런 것들 지키고 실제 복구적인 어떤 개혁을 하려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복구적인 사람이지. 뭔가 종전의 어떤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제도를 나가려는 그 개혁가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캉웨이 이제 외에도 공양학파나 이제 극문학파 전체를 보면 공자를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일종의 새로운 문물을 창제하는 사람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정통 문화를 이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입각해서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책을 이제 썼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첫 번째 책이 뭐냐 공자 계제고라는 책이야. 공자 계제론 그냥 공자 계제고라는 책인데 자 그래서 이제 서구식 입헌 군주제 도입을 정통적 이념의 틀 안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캉웨이는 공자 계제론이라는 또는 공자 계제고죠. 이 책은 독특한 이론을 주장했다. 이 역시 수구파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그러면 공자 계제론이 뭐냐? 그 옆에 있죠. 캉웨이는 공자 계제구에서 주장했는데 공자가 다가올 새 왕조에서 제도를 개정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제도 개혁의 범법의 이론을 근거로 삼아서 공자에서 구했다. 그래서 공자라는 인물은 정통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통을 버리고 새로운 제도를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서구식 근대개혁도 공자의 뜻이다. 그 아까 근문개혁 근문개혁 특징이 뭐예요? 미연대이죠. 숨어있는 뜻을 밝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자의 의도가 올라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뭐 공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솔직히 공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공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죠.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 하니까 되게 비판이 많았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자 계제도 뭐 외에도 신학의 경고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좀 볼게요. 이것도 동계에 좀 자세히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동계에서 이제 좀 보죠.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캉웨이가 그 대표적인 저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아까 설명한 공제 계제고도 있고 신학의 경고도 있어. 이 두 가지. 이거 외워두세요. 일단 책 이름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신학의 경고는 뭐냐? 신학의 경고는 자, 그 당시 이제 신나라에 대해서 이제 신나 누가 세웠죠? 왕망이 세웠죠. 왕망. 왕망은 고문경을 강조했어요? 금문경을 강조했어요? 이 사람? 고문경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신학의 경고는 왕망이 그다음 공문경을 내세우면서 유욱이라는 사람에게 그 종전의 경전을 조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 경전들은 다 잘못된 거다. 다 왕망이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제시한 거야. 당연히 이제 반발을 불릴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 공자 계제가 그 공자는 정통의 수호자가 아니다 뭐다? 개혁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통적인 유교와 공자에 대한 가감한 비판을 가하면서도 가감한 비판보다는 여기 공자상을 이제 비판한 거야. 공자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자를 잘못 해석했다. 공자는 정통적인 수급 지킨 사람이 아니라 정통을 개혁하려는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면서 공자상을 비판하면서 개혁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했다. 요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이제 그 내용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제 강자중국사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抗외에는 특히 주목한 건 일본의 명치 유시였으며 청해전쟁 결과 일본이 승리한 것은 바로 이를 증명한 걸 단정했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책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잠깐만요. 여보세요? 아, 나 지금 수업 중이었는데 나중에 전화할게. 자, 그래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잠깐 이제 또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앞에 이제 그, 항위의 그 따르는 일파들이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여기가 항위의 대동사상. 항위에도 이제 대동사상을 공유한다고 했죠? 이것도 기억해요. 대동사상이 꼭 그 뭐냐면, 앞에 태평천국의 전매 특허는 아니에요. 많은 그 지식인들이 공유하는 그 사상이었고, 그래서 항위의 대동사상을 공작의 중심이 되었다. 특히 대동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민권론과 평등론을 내세웠다. 근데 이 민권과 평등은 아까 말했지만 문제가 있죠. 우리가 생각한 일반 민의 민권과 평등이 아니라 자유민권이 이런 것들이 개념이 아니라 항조이가 주장하는 거 비슷해. 항조이가 이제 주장한 군권경제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이제 국권경제나 맹자를 매개한 군주전제하에서 기민정도 온건한 거다. 그리고 이때 민권과 평등의 주체는 그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였죠? 신사 같은 지식인 계층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서양식 민권이나 평등하고는 좀 다르죠. 한편 공자개조교는 성인을 모셔왔던 공자의 위상을 바꿔서 공자야말로 아까쯤에 춘추시대 난세를 개혁하고 한 사람의 개혁자가 불가하다는 해석을 가했다. 자, 이와 같이 공자의 새로운 해석을 위해 범법개혁의 정당성을 개했다. 공자도 개혁가였다. 당연히 범법하는 것은 공자의 뜻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래도 이제 종전의 공자상을 비판하면서 개혁의 어떤 그 원동력을 만들려고 했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다시 한국인의 중국사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근문경인 춘추공양전에서 자신의 개혁의 근거를 마련한抗외에는 고문경전이 모두 다 위조된 경전이라 주장하면서 수구파의 비판에 또 비난의 포적이 되었다. 자, 요때 고문경전이 다 위조된 경전이라 주장했다는 것은 뭐에 입각한 거죠, 이거는? 무슨 책? 아까 신, 학이, 경고. 그래서 누가? 왕망이, 유흥을 시켜서, 유흥을 시켜가지고, 뭐죠? 다 위조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상당히 충격이었을 것 같아. 지금 제가 나라말싸움에 보니까 신미대사가 한글 창제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 되게 반발 많겠죠? 그 이거 똑같아, 그 강도가. 세종대왕이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어디 듣보잡 같은 신미대사가 중둥이 만들어가지고 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사람들 반발 많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 당시에도. 자, 근데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경은 모두 공자가 자신의 이상적인 어떤 제도를 정치제도를 지은 것으로 의회제 도입 같은 자신의 주장은 곧 공자의 정신에 충실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공자의 개정을 주장하였으므로 당시 수구파의 강요의 범법화를 공격한 좋은 제도가 됐다. 자, 그래서 그 내용도 기억을 해주시고 항해 활동을 지원해줬던 청류파 고관 등 그와 결부하게 된 것도 이런 주장한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항해의 개혁은 딱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항해가 주장하는 공자상과 그는 막 그 기존의 어떤 그 뭐냐면 모든 것들이 경전이 다 조작됐다, 만들어졌다 이런 내용 자체는 좀 약간 정서적 안 닿는 거지. 네,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강서제가 개혁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 동안 청주의 실권은 서태와 수구조 관리에게 수중에 있었다. 이는 강서제 개혁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서태후는 강서제가 개혁운동을 빌미로 자신으로부터 실권을 빼앗을 줄 모른다는 위기심을 갖게 되었다. 강했다. 더 범법화가 영국과 일본을 연합하고자 외교 정책을 세우고 아까쯤에 이제 영국과 일본 누굴 견제하기 위한 거죠? 그다음에 러시아, 뭐 독일 이런 사람들이 견제하려고 했죠. 그리고 이 과정에 이토시오미가 중국을 방문해 강서제 소교나 만나볼 일정을 잡히자 이거 잘못하면 일본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서 서태후 측이 정부를 일으켰죠. 그래서 범법화가 이토시오미를 통해 일본의 국력을 등에 업고 수부파에 대항할 기미를 보였기 때문이다. 자, 이토를 소교하기 하루 전인 8월 4일 날 강서제를 연금시켰죠. 서태후 감시하에 이토를 소교한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제 이토에게 제대로 이제 말도 못했겠죠. 뒤에 이제 총을 들고 이제 잘못하면 이제 죽을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서태후는 흥정을 제기한다. 자기가 직접 이제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항우에 이제 책봉을 내리고 전번을 공식화해야겠다. 이걸 무슨 정변이나요? 무술 정변이라고 하죠? 예, 무술년에 있었던 정변이라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우의 양계체도 그 간신 일본에 도망갔고, 아까 6명의 개혁 인물카가 처형됐죠. 그래서 이때 100일 개혁이라고 이제 100일 만에 끝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동계 내용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무술 육군자 이름 있죠? 예, 6명.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정개혁의 이제 내용과 성격을 볼게요. 자, 정변의 개혁 조치에 실패된 돌아온 뒤 얼마 안 돼서 위화단 사건이 나왔고, 위화단 사건 내용은 이제 좀 이따 이제 다뤄볼게요. 여기는 신정이 나오네, 신정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보수적인 서태후조차도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돼서 신식개혁 정치, 그 신정을 추진했다. 요때 신정을 강석 신정이라고 하죠. 강서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추진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강서재가 주체로 한 건 아니에요. 요때 주체는 뭐냐면 서태후라고 이제 하지만 이제 실제 서태후는 좀 그게 뒤에서 뭐냐면 지도한 거고 한인 관료 세력들이죠. 잠시 물러났다. 예. 자, 위화단 사건을 서한우 피신정이었던 서태후는 1901년에 1월에 중앙과 지방의 고위 관료들에게 행정, 교육, 군제, 재정의 개혁 방향을 마련하는 올리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신정이 시작됐다. 불과 2년 전에抗의 개혁안을 부정한 서태후가 이제 앞장서서 강범위한 분야에 거쳐 서구식 개혁을 하려고 했죠. 그러면서 이에 이제 응해 많은 그 관리들 개혁안을 실천 옮기게 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의할 것은 항해의 개혁하고 유사하지만 다만 급진적 내용이라서 여기는 입헌군 주제는 제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앞뒤가 안 맞죠. 앞에 항해에는 입헌군주제를 내걸지 않았죠. 지향만 한 거지. 근데 이제 이거 주의할 것은 입헌군주제 원래 실시 안 하려고 해. 정치개혁이 아니라 주로 이제 사회경제개혁을 이제 추진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치개혁을 제하고. 그러니까 전제 왕권을 유지한 채 그런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 신사계층들이 뭘 내건가? 우리도 이제 의회 만들고 헌법 만들자. 그러니까 오늘날 일본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보통국가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서 그 하도 이제 여론이 그러니까 이제 떠밀려 갖고 한 거야. 그렇지만 정치 개혁이든 뭐 사회 개혁이든 군사 개혁이든 공통점이 뭐냐면 공통점 중앙 집권적인 거야. 그러니까 지방 자치를 인정하지 않고 중앙 집권적인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방 신사층이 뭐냐면 좀 약간 정서를 건드는 거지. 지방 신사층들은 아직까지 총선 지지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까지는. 근데 막상 얘네들 중앙 집권하고 자기 멋대로 전제 왕권을 하려는데 지방 그 신사들 그런 생각 없었거든. 명나라와 마찬가지로 그때 명나라 강남 신사층과 마찬가지로 분권 공치. 우리와 같이 나눠서 정치를 하자. 의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지방 자치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했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갈등이 있다가 결국에는 철도 국유화 정책을 해서 완전히 갈라지게 되고 이때 이제 신사계층이 이제 청나라를 버리고 이제 혁명을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보면요. 이 개혁 내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죠. 시험 문제 2번 정도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행정부분 개혁으로서 간지정비와 관료 행정의 정돈 같은 사업이 진행됐고요. 그 다음 교육부분 개혁으로서 제외주의 과거제 폐지죠. 예. 그래서 이 과거제가 이제 폐지됐을 때 신식교육제도 정비 그리고 해외 유학 장려 같은 정책이 시행됐다. 과거제 폐지와 신식학등 설립 과정에서 기왕의 관료층들이 과거제 출신이기 때문에 소극적 저항이 있었지만 결국에 사회 중간계층 항방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왜냐하면 이 과거제 폐지와 신식교육제도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학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돼. 신학문을. 그러니까 예전에 학문이라는 것은 성리학이었죠. 유교. 근데 이때는 이제 서양식 신학문을 들어와요. 그래서 그 신학문에 익숙한 새로운 뭐가 등장하죠? 신지식인층이. 이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군인의 고급 군인들이 되고 관료가 되고 그 다음에 장군이 되고 그 다음 사상가가 되고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손문 같은 사람도 엄밀하면은
예전에 그 지식인들의 어떤 기준에 볼 때는 지식은 아니에요. 왜? 소문은 그 우리가 이제 지식인을 지금 볼 때 팔고문이나 그 다음에 문헌책을 잘 써야 돼요. 문헌책. 근데 소문은 문헌책을 잘 못 썼어. 문헌책 그 글로 쓰는 거 있죠? 한자로 이렇게 갖고 부어자 쓰고 했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서양식 사고방식이나 생각, 그다음 정치제도 이런 것들 했죠. 그러니까 이런 새롭게 이제 종전의 지식인과 다른 어떤 새로운 유형의 지식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되게 보면 사회의 중류층 사람들이야. 중간계층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유학자 대신에 서구식 기술을 습득한 이제 지식인들, 신식군대 지휘관들, 다양한 직종에 세운 엘리트층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고, 또 신식학제 덕분에 또 여학생들도 이제 초등학교에서 사범학교까지 공부를 하게 돼요. 그 공교육의 그 혜택을 받았고, 신여성이라는 공교육의 수혜자로 성장해 미국 시기에는 사회적 반환권을 얻게 되는 것도 신정에 비롯된 것. 그래서 종교의 신정을 무조건 보수, 반동 막 이렇게 평가했는데 최근에는 좀 약간 의미를 둬요. 상당히 긍정적. 그 아까 말처럼 그 중국의 이제 공산당이 쌍서설 주장했던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등도 강조했다고 했죠. 양무 범법, 강서신정. 그래서 강서신정에 상당히 나는데 의미가 있어. 예. 왜냐 양무는 하다 말고 범법은 시도도 못하고 끝냈고, 근데 강서는 뭐죠? 그래도 좀 했잖아. 물론 신행목 때문에 끝나긴 했지만, 예. 자, 그 다음에 상호 진흥 정책도 이제 신정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청조가 주안점이 든 것은 병제 개혁군이다. 그래서 전국적인 신식군대를 조직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아까 이제 신식군대를 조직한다는 건 그 범법 자금운동 때 만들었던 신권 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력을 늘리고 그것을 재원을 마련해서 이래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니까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분권화 경향 속에 악화되었던 총주의 중앙 권력을 집중시키는 데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런 군사 재정의 집권화가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러나 이제 신정 추진의 책임이 지방 관리에게 맡겨지고 개혁에 필요한 재원도 지방에 마련하게 하면서 개혁의 성과는 지방 간 열성이나 재정 목표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청주의 집권화 의도와 달리 신정의 진척됨에 따라서 오히려 신정의 결과가 의도하지 않게 청주의 멸망을 가속화시켰죠. 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해외 유학 가서 했고 국내 신식 교육 받았던 사람들이 청조 체제의 어떤 모순점을 깨닫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반청적인 어떤 성격을 띠게 되고 특히 이제 외국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당시 외국 유학생들이 주로 어디 갔냐? 일본으로 많이 갔어. 일본 왜 갔냐면 자, 일단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기에는 좀 생활비가 벅차. 돈이 많이 들겠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바로 옆 나라니까 좀 하고 물가도 낮고 그 다음에 일본이 되게 이제 강점이 뭐냐면 그 같은 한자 문화권이야. 그러다 보니까 쉽게 또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유학생들 많이 있고, 자, 일본의 유학생들이 이제 뭐냐면,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중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 이들이 많이 이제 청주의 모순점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뭐 나중에 설명했지만, 거화 운동, 뭐 겁법 운동 이런 것들 하면서 점점 반청적으로 성격이 바뀌게 돼요. 물론 그 안에서도 그 뭐냐면 청나라를 계속 지지하는 파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또 일본 국내에서 그 혁명파하고 몰려나가죠. 범법파가 또 싸우게 돼. 혁명파는 손문, 동맹의 계열. 그다음 범법파는抗의 양시차오 이런 사람들이 두 개 계열로 해갖고 나누게 되고 민보와 그 다음에 신민총 공부 하여튼 그 저기 네,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 기간제하고 싸우게 돼요. 이건 뒤에 이제 좀 얘기할게요. 자, 또한 근대적 개혁을 이제 담당한 민간 사단으로서 신정기에 개설된 교육회와 상해, 농해 같은 결집된 신사층은 뒤로 가서 국가 권력의 통제를 벗어나 국가 대립된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에 혁명권 측으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신정의 어떤 의도하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편의 추진과 실패를 볼게요. 원래 청조와 신정을 추진하고 있을 때 무슨 전쟁이 났냐면 너일 전쟁이 났어요. 이 너일 전쟁에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승리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너일 전쟁 되게 뭐냐면 일본의 군국주의 어쩌고저쩌고 부정적 보잖아요. 근데 당시에서는
이 너일 전쟁이 동아시아 지식인에 큰 충격이었어.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 왜냐면 일단 지금까지 아시아 국가는 맨날 그 서양 열강대 두들겨 맞았거든. 근데 최초로 아시아 국가가 동양인이 서양인이 이겼던 전쟁이야. 그러니까 이 전쟁 때 큰 충격을 줬겠지. 중국도 충격 주고, 우리나라도 충격 주고. 그럼 왜 아시아 소국인 일본이 서양의 열강이 이겼던 러시아를 이겼냐?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일본이 어떤 국가였다? 입헌 군주국이었다. 근데 러시아는 뭐였다? 전제 군주. 자, 그러니까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신사층들이 우리도 이제 입헌 군주를 하자. 이런 거에 주장을 해. 물론 그거 외에는 그 밑에는 이걸 통해서 이제 의회를 통해서 자기 발언권을 높이고 정치적인 어떤 목소리 높이겠다 그런 의도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신사층의 입헌 주장이 이제 저변으로 이제 확산돼 나가고 그 얘네들이 이제 아까도 그 중앙에 이제 그 개혁 세력들과 달리 뭘 주장하죠? 지방 분권적 지향을 해요. 지방자치론 이런 것들이 깔려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신사층이 지방자치에 참여해 그들의 정치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는 의도가 전제되었다. 이를테면 이제 입헌파 신사의 입헌 주장은 지방 분권적 지향성과 신사의 정치 참여는 오래된 연원이 포출된 것. 이거는 이미 언제부터 들어온 거야? 명나라 때부터. 강남 신사들이 맨날 외쳤던 게 있잖아. 분권 공치. 우리도 정치 같이 참여하자. 너만 하지 마라. 전제 정치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죠. 자, 청주의 심정이 입헌법을 진행되고 있을 때 입헌을 요구한 여론은 형성을 최초로 했던 것이 이제 무술년 정변에서 일본을 망명했던 항우의 양계초죠. 이걸 보항파라고 했어요, 얘네들. 그래서 이제 일병 만명 후에 이제 공합하고 대립을 하고 있었죠, 일본 국내에서. 그래서 너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903년에 양계초는 청주의 입헌을 준비하도록 권고했다. 그는 처음에 입헌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다가 청주가 입헌을 준비하였다고 발표하자 정치단체 조직, 선전 및 국내 입헌운동단체와 연대해서 신속한 입헌 정치를 추진했다. 자, 국내에서는 일부 개혁 지향적인 신사 관리대 개별적 입헌을 주장하다가 너일 전쟁을 이제 계기로 해서 그 당시 각지에 입헌을 고치하는 단체가 조직되고 그다음 원사계 같은 이제 유력한 관리들이 청주에 입헌을 건의했다. 그래갖고 이제 청주가 두 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입헌을 주장하는 게 두 가지 의미거든요. 그냥 헌법을 만들자는 거고 또 하나는 뭐야? 그 헌법을 매개로 해갖고 의회를 만들자는 거야. 근대식 의회. 그래서 이제 청주가 이제 의회를 만드는 거를 이제 받아들여서 예비 단계에 가독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의회는 아닌데 일종의 자의국하고 자정을 만들었어요. 자의국은 이제 뭐냐면 지방의회와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자정원은 좀 약간 중앙은행 있죠. 지금 중앙은행이 난다. 저희 국회, 중앙에 있는 국회 있죠. 그래서 자의국은 지방에 있는 거고 자정원은 중앙의 국회와 비슷한 지방의 이런 국회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나중에 정식적으로 이제 의회 개선을 하자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의국과 자정원을 이제 개선하자 입헌파 신사들 이들 기간을 이용해 결성했다. 그래서 신사층의 입헌운동에 적극 참여한 것은 지방자치론적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의군 지방의회, 자정원은 중앙의회가 유사한 것으로 서구식 입헌체제와 같은 의회 권한이 없어 행정권 당국의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왜냐면 이건 중간 단계고 요거는 제 실제로 공식 의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입법권하고 예산 승인권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이것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의국 위원들은 국회 신속한 소집을 요구하고 정식적인 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조직적으로 펴나갔다. 그래서 자정원과 일부 관리들도 이들의 주장에 동조해 국회를 즉시 소집하자고 했으나 청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에 입헌 준비 기간을 9년에서 6년, 6년 뒤에 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 내각을 즉각 조직하겠다고 약속한 뒤 더 이상 청원운동은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서 청원 대표를 수도에서 쫓아냈다. 자, 그 다음에 청원조의 어떤 탄압에 대해서 일부 심한 불만을 느끼는 상황에서 1911년 책임 내각의 명단이 있어. 그러니까 1911년에 보면 어떤 거냐면 앞에서 이제 서강제가 있죠. 서강제란다 계속. 네, 그 강서제죠, 강서제. 강서제가 유폐됐다가 서태하고 같이 죽어요. 근데 서태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어떤 왕이 되냐면 그 어린 푸이가 왕이 된 거야 이제.
황제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섭정이 된 거고. 근데 얘네들이 예전에는 이제 뭐 집행부를 구성할 때, 내각 같은 거 구성할 때 만한 병영에 입각해서 뭐 한족도 반, 몽고족, 만주족도 반 이런 식으로 했는데 구성을 보니까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전히 한 7, 80% 뭐야? 만주족, 몽고족을 차지하는 거야. 이걸 친기내각이라고 하는 친기? 이 친기내각은 뭐냐면 친기가 뭐냐면 그 황제를 중심으로 5대까지 같은 계열이야. 그러니까 고조할아버지 동시에 모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까운 일가 친척들이 거의 뭐냐면 내각을 구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주족하고 그 내각 많은 뿐만 아니라 거기도 거의 상당수가 뭐냐면 친기들로 구성돼 있어. 그래서 친기 내각으로 또 불렸죠. 자, 그걸 보니 이제 뭐냐면 그 지식인들이나 신사층들이 예전에 그래도 청조를 좀 약간 믿고 있었어. 근데 이제 이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겠죠. 자, 이거는 이제 그때까지 입헌운동을 전개해왔던 그 신사층의 한마음을 느꼈다. 그래서 입헌운동 과정에서 그 청주의 한마음을 느낀 이들 신사층은 철도 이권 중에 이권 해소 운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청주와 갈등을 빚게 되고 청주가 철도 국유화 정책을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제는 청나라를 버리고 혁명파를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신해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는 이제 뭐냐면 이제 국회, 의회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입헌군주제나 이제 이런 것들을 실시하려면 의회 외에도 또 뭐가 있어야 돼? 헌법이 있어야겠죠. 그래도 이제 청조도 그 당시 이제 입헌파 신사 유력 관리들이 항상 청조 그 헌법 필요하다. 근대 국가에서는 그래서 헌법을 만들려고 일본과 비슷한 이제 절차를 하게 돼요. 일단 헌법을 이제 만들려면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고관 대신들로 구성된 그 대신들이 헌정을 고치하기 위해서 각국의 헌법을 그 보기 위해서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결국에 대신들이 이제 위결을 모아가지고 반포했는데 이건 공식 헌법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헌법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겠다 해갖고 공표를 했어. 그래서 이제 그 헌법이 뭐냐면 흥정헌법 대강이에요. 예, 여기는 헌법 대강 있죠? 예, 흥정헌법 대강이라는 거야. 예. 그래서 흥정헌법 대강은 뭘 모델로 했냐? 자, 당연히 어떤 독일식 모델, 독일 헌법 있죠? 포이센 헌법 있죠? 그래서 이제 서양사 때 이 포이센 헌법은 무슨 헌법이 됐죠? 흥정헌법이죠? 흥정헌법 뭐냐면 보통 헌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국민의 어떤 그 대표자인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논의 곁에 헌법 초안을 만들어주고 국민의 이제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제 통과시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민의회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그 행정헌법이라는 건 위에서 그 군주가 위에서 이제 아래 시민들에게 어떤 일종의 은혜 차원에서 베푸는 헌법이야. 행정헌법이야. 그리고 이제 이 포개성헌법은 아까 전에 그 서양사에 얘기했지만 전제공주권을 강화시켰잖아요. 이게 딱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대한국 국제라든지 그 다음에 메이지 헌법, 그 다음에 흥정헌법 대강 공통점은 이 포이센 헌법을 본받았던 거야.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시키는데 주력을 한 거죠. 이거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자, 하여튼 그 내용을 보면 1906년에 친원에 귀국한 대신들의 건의에 따라 입헌을 준비하겠다는 선포를 했다. 청조로서 입헌을 추진하되 중앙집권 강화가 그 목표였다. 그는 신정일의 일관된 방침이다. 당연히 중앙집권을 강화하니까 상대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죠. 그의 입헌 준비 발표와 거의 동시에 행한 간제개혁에서 지방 간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군사 재정면을 중앙집권 도모했다. 1907년에 반포된 헌법 대강 내용, 흥정헌법 대강 내용도 황제의 신성 불가침을 부정한 헌법을 통해 군주의 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의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 근데 그 당시 황제가 실제로 권력이 없어요? 누가 있는 거죠? 서태후가 있잖아. 네. 근데 무슨 황제거든? 서태후가 황제를 빌미로 해갖고 내세워서 자신의 권한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헌법대강 뒤에는 1908년부터 9년간 준비 기간 동안 매년 준비할 사항으로서 지방자치, 재정정리,
각종 헌법의 제정, 재판소 성립 등은 이제 설립 등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개혁에 따라서 1909년 성단위 예비적 지방의원 자위국이 개설되고 다음에 그 북경의 예비적 중앙위원회였던 자정원이 설치되었다. 자, 청주의 입헌선언은 국내 입헌론자들의 성령을 피해 부강한 근대국가를 이룩한 방치로 받아들였다. 입헌을 통해 혁명의 저지가 가능해 보이고 또 자신의 정치 참여에 보장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진 입헌파 신사들은 기대가 컸다. 아직까지 입헌파 신사들은 개혁적이지만 혁명적인 성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체제 내의 개혁을 원했던 거지. 그래서 그 청주의 입헌선언, 뭐 아까 헌법 같은 거 이제 먼저 흥정헌법 대가 정치헌법은 아니지만 이걸 통해 나는 청주 기대를 걸었다. 그렇지만 청주가 그 꾸물꾸물한 거야. 막 속도도 느리고. 그러니까 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또 자기와 이제 반대로 중앙집권적 성격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중앙집권 성격이 강한 이제 흥정헌법 대강의 내용과 9년간의 어떤 준비 기간에 대한 반발 때문에 국회 청원운동을 벌이게 되고 그 과정에 청주의 입헌 추진에 대한 회의감이 강하게 느끼게 됐다. 그래서 청주의 입헌 추진은 근대 중국의 여러 개혁 논의의 마지막 기결점이며 또한 집권당국에서 실전적으로 옮겨진 유일한 사례이기도 했다. 그러나 입헌 추진 도중에 공화운동이 일어나 청주가 망하면서 입헌을 통한 개혁운동은 실패를 했다. 그래서 입헌운동의 중심적인 개혁 추진세 역부는 영도적의 부재, 재정난과 그와 연관된 농민의 반입헌중 소요. 왜냐하면 농민들 입장일 때는 신사들은 입헌이고 나발이고 되게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기대를 했죠. 근데 농민들 입장일 때는 헌법을 내든 무슨 의회를 만든가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서민들 입장을 좀, 그 있는 자들이 하는 소리고. 근데 이 개혁을 한다는 명목으로 막 세금을 막 들이다 부으니까 농민의 입장일 때 뭐야? 열받지. 그러니까 이제 반입헌적인 습관이 없어. 그러니까 입헌 자체에 대해서 반감보다는 그걸 추진하는 가운데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개혁 지향적인 개방된 분위기 속에서 혁명론이 수용되기는 이른 점 등 다양한 요인에서 실패됐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청주가 이민족 왕조이기 때문에 입헌 추진을 통해 중앙집권의 의도가 강력한 반발을 부닥쳤다는 점이다. 특히 서태후 사후 실권을 장악한 순친왕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그 푸이의 아버지예요. 예. 그래서 그 소수 만주족 지배층 중심의 중앙집권적 정책을 입헌에 틀어서 집요하게 추진했고 결국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신사층의 어떤 지방 공권적 교환과 뭐냐면 충돌하게 되고 결국엔 이제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동계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위화등 운동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는 자, 그 앞에 이제 그 청조가 이제 위화등 운동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리고 나서 서태를 비롯한 이제 보수파들, 특히 이제 한인 간료 세력들, 게다가 원색의 유군일 장지동 이런 지방 장관이 축축이 돼서 이러는데 신정의 내용을 보면 앞에 이제 36개의 사단의 신군 창설, 여기 신군 창설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36개 사단에 맞추는 게 나아요. 36개의 신군을 창설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군 창설에 끊지 말고 36개에 끊으면 딱 이해가 되실 거야. 자, 그 다음 군사학당의 설치와 그 다음에 그 상부의 창설과 시습지능, 과거제 폐지, 지방학교의 설립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유학생의 해외 파견 이런 것들 다는 30개 항목의 혁신적인 거다. 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정리 좀 해봤거든요. 교과서 외에도 이제 아틀란사 중국사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좀 정리를 내놨어. 네. 이게 이제 하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군사는 중앙집권의 어떤 관련 강화 목적으로 신군을 증설했고요. 군사학당과 군관을 양성하고 여기 나타났죠 육군부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군 사령부 있죠. 참모본부 이런 것들 설치해서 총 지휘본부를 설치했다. 그다음 과거 교육 같은 경우는 과거제도 폐지, 신식학교 설립, 지방에 이제 지방학교, 사범학교, 실업학교.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도 이제 뭘 배웠다 했죠? 여자들도 교육을 이제 배웠다고 했죠. 교육을 이제 배운 게 아니라 여자들 이제 여자 교육을 여자들 이제 교육을 이제 했다고 했죠. 그다음 유학생은 해외 파견 이런 것도 있고 유학생은 주로 어디 파견됐죠? 일본에. 예. 그래서 경제 부분에 상부를 창설하고 국가의 이제 오늘 전체 경제를 관장하는 부서죠. 실업지는 상해와 회사 설치 장려. 이거 우리 구한말 때 비슷해요. 상법 제정 이런 것도 같이 외워두세요. 예.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처음에 청주개혁까지 했지만 신사친 요구는 실시했다. 그래서 너일 전쟁의 일본 승리로 중국의 갈림이 신사계층 입헌운동을 추진했고 결국에는 이제 또 북에서 양계초 같은 것들이 이제 뭐냐면 입헌단체 조직하고 그랬죠. 그래서 신사계층의 지방군부적 지향성의 정치 참여 확대했다. 그래서 자문기관인 자의국 자정원을 설치해서 이걸 통해 입헌파 신사들 결집을 했고 그리고 유럽과 일본 등의 헌정조사 이런 거에서 흥정헌법 대거를 공표했지만 그 내용이 중앙집권적 항제권을 명시해 놓아서 지방정치를 주장한 신사층 요구와 배치를 했고 뭐 국회 청원운동을 전개했고 등등 있죠. 근데 청조가 약속을 했죠. 9년에서 6년 단축시키겠다. 그래놓고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래놓고 이제 강서재가 죽고 나니까 토이의 그 아버지 수친왕이 뭘 해요? 친기내각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해서 신해명 배경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실 때 개혁 내용을 바탕으로 하시는 게 나을까요? 요거. 정치는 안 나왔고 요게 저도 나오다. 군사, 교육, 경제권. 거기에 사료 있는 그 아시아사 있죠? 관련된 사료도 있어요. 사료 같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년대로 끝나고 이제 같이 할게요. 이 부분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다시 이제 넘어가서 공개. 그 앞에 이제 뭐 여기 뭐 자의국 자정원 설치 부분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볼게요. 자, 이때 이제 서태후와 강서재가 동시에 죽었죠. 예. 진짜 한 날에 죽었어. 2시간 뒤에 죽었다. 그러니까 강서재가 먼저 죽고 서태후가 2시간 뒤에 죽는데 강서재 병이 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죽을 나이는 아니죠, 아직. 그러니까 내가 독살시킨 것 같아. 갈 때 같이 가자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황제가 성통제인데 얘가 2살인가 3살 때 즉위했어. 얘가 뭘 알겠어. 그러니까 그 부친의 순친왕이 이제 석정왕후는 이제 실권을 잡고 자신의 정치가 방해되는 그 당시 지계총독 겸 북왕제 원세계를 명시했어요. 근데 이게 크게 실수가 뭐냐면 원세계가 총사령관을 북양 대신 잘라냈도 그게 실제 군대는 누가 장악하고 있죠? 원세계가 장악. 원세계 부하들이 다 장악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머리만 바꾼다고 해서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해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 원세계의 어떤 그 뭐냐면 그 지휘 아래에서는 그러니까 원세계를 이제 그 뭐냐면 무시하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신해혁명이 일어나니까 모셔왔지 또 원세계를. 그러니까 무조건 해라. 그러니까 이제 백지 임장 다 주겠다. 근데 원세계 입장을 때 이제 가보니까 이제 신군 진압하는 과정에서 또 신군에서 이제 딜이 왔죠. 너가 나한테 붙으면 총독지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원세계에서 이제 계산기를 두었겠죠. 청나라 입장을 때는 지네들이 아쉬우니까 지금 저지달하는데 만약에 또 신해영을 진압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또 토사구팽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줄을 쓴 거야? 신해영은 홍련파한테 줄을 쓴 거야. 배신을 땡긴 거지. 예. 자, 하여튼 원세계를 면직시키고 장건 등 국회 개설 청원을 거부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에 신정의 개혁의 보수적 방향으로 되돌리자 입헌파 실망을 크게 하고 대입은 더욱 증폭됐다. 이상같이 신정의 어떤 개혁 정치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고요. 개혁의 의지도 확고히 못했고 그건 청주가 거의 떠밀려서 한 거야. 의회당 운동의 실패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청주의 의회당 운동의 실패로 열강에 의해 반신민주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독자적 개혁이 추진되지 못하였고 그 위에 조정은 여전히 보수적인 만주귀족이나 일부 한인 고관에 지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때늦은 신정 개혁 추진은 의회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나름대로. 자, 그래서 이제 중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시켜 신해혁명과 청조 멸망이라는 역사적 전개를 계기가 되었다. 정치 군사적으로 북양 6개 사단의 창설로 북양군을 이끌던 원색의 정치적 지위가 강화시키고 북양군을 배경으로 막강한
원색의 군복이 등장하게 되죠. 결국 이것이 청주의 멸망원이 되고, 또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원은 대부분 신선 세금이나 종래에 세금을 올려서 중세를 충당했는데, 이러한 부과된 세금은 가연 잡세다에서 전부는 물론이고 각종 상품 유통 과정에서 임의도 징수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외국 상품의 유입으로 파산에 직면한 농민과 상인, 수공업자, 노동자들의 수탈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면 이들은 청주에 대해 등을 돌리고 적극 반세 투쟁을 하게 됐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반입헌적인 투쟁이라는 게 그 의미예요. 예, 청주 정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개혁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돈이 뜯겨져 나가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구한말대에 들어가면 뭐 개혁 정치한다고 막 좋아할 것 같죠. 근데 막상 돈은 막 뜯어가고 세금을 뜯어 들어온 건 없거든. 그러니까 민중들 입장을 때는 개화 정책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청주에 대한 등을 돌리고 적극 반세 투쟁을 전개하면서 그 당시 청조타도 나서게 되었다. 특히 이제 과거제도의 폐지와 신식학교 설립, 그리고 다수의 해외 유학생 파견으로 정통적인 독서인 사대부층과 다른 의식구조가 다른 새로운 지식계층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이들이야말로 근대적 시민계층으로서 공건 청조를 타도하는데 성공하는 혁명운동의 기수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해외 유학생은 이제 기지 많아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해외 유학생을 중심으로 갖고 이제 그 뭐냐면 반청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또 국내에 들어와서 여러 혁명단체들을 낳게 되죠. 낳게 되고 이들을 통해서 이제 그 신해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뒤에 반기독교 운동을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앞부분에서 이제 안 다루고 뒤에서 이제 반기독교 패키지를 하는데 반기독교 운동을 하고 의아당 운동은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돼요. 원래 반기독교 운동 이걸 이제 교환이라고 하죠. 교환 또는 구국운동이다. 구국운동. 구자는 구축하다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구축한 몰아내자 그런 운동도 있었는데 이런 운동들이 이제 뭐냐면 있다가 최종적으로 폭발돼서 크게 퍼진 게 의아당 운동이야. 그러니까 의아당 운동은 예전에 반기독교 운동의 결정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 단계별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도 강좌중국사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요 부분도 같이 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보면 반기독교 잠깐만 몇 분을 냈지 내가? 1시간 좀 넘었네. 요거 좀 쉬었다가 할게요. 요거는. 예.